그 짐을 처음 발견했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물건보다 먼저 냄새를 기억했습니다. 오래된 비닐 냄새였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 젖은 장판에서 올라오는 냄새와 비슷했는데 거기에 아주 오래된 나무 장롱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사람 몸에서 나는 땀 냄새 같은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냄새가 난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적어도 15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던 방이었습니다. 저는 그날까지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오래된 여관 이야기도, 투숙객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들도 그냥 사람들이 심심할 때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귀신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압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비워둔 공간에는 사람이 떠난 뒤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가 남는다는 겁니다. 그게 냄새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고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시간이 그대로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처음 경험한 곳은 경남 통영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36살이었고 통영에서 작은 숙박업소의 시설 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거창한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전등이 나가면 갈아 끼우고, 수도가 새면 밸브를 잠그고, 에어컨이 고장나면 업체를 부르고, 객실에서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내려가서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그 여관은 통영에서도 꽤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숙박업소가 아니라 한때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낡아버린 곳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은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복도 창문은 오래된 알루미늄 창틀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고 밤이 되면 복도 형광등에서 아주 작은 전기 소리가 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곳은 밤에 혼자 있기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낡은 건물이라는 것과 무서운 건물이라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그 여관에 들어간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당시 여관 주인이 건물 일부를 정리하면서 시설 관리를 봐줄 사람을 찾고 있었고 저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해서 좋았습니다. 객실이 많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방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성수기가 아니면 복도에서 사람을 마주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주로 맡은 일은 비어있는 객실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은 환기를 시켜야 했고 오래 닫아두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수도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각 층을 돌면서 문을 열어보고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건물의 모든 방 번호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제가 들어가지 않는 방이 있었습니다. 3층 끝에 있는 307호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공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307호 문 앞에서 멈췄을 때 옆에서 일하던 주인 아주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거기는 그냥 놔둬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왜요? 안 쓰는 방이면 청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머니는 잠깐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래됐어요. 그 말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오래된 방이면 오히려 청소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제가 혼자 3층을 돌다가 다시 307호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문 아래쪽에 아주 얇은 먼지 자국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문을 열고 닫은 것처럼 바닥에 쌓인 먼지가 한쪽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307호 누가 들어갔습니까?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문 밑에 먼지가
바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는 별일이 다 생기니까요. 그날 밤에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제가 출근했을 때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제 3층 올라갔죠? 네. 307호 봤어요? 네. 야, 아주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 열지 마요. 저는 그제야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아주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운터 아래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열쇠에는 작은 플라스틱 번호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307. 그리고 아주머니는 그 열쇠를 제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어제부터 문이 안 잠겨요. 저는 열쇠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자물쇠를 바꾸면 되잖아요. 아주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걸 하려고 열었는데 안에 짐이 있었어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짐이요? 네. 누구 짐인데요? 아주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15년 전 손님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어제 맡았던 그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낡은 비닐, 젖은 장판, 그리고 아주 오래된 사람 냄새.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15년 전 짐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아주머니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서운 거예요. 그날 오전 저는 결국 307호로 올라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도 같이 따라왔습니다. 복도 끝에 다다르자 이상하게도 그곳만 다른 객실보다 어두워 보였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있었는데도 그쪽 복도는 유난히 눅눅했습니다. 제가 열쇠를 들고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올리는 순간 안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툭! 저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들었습니다. 툭! 이번엔 조금 더 분명했습니다. 무언가가 방 안쪽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아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는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고양이 같은 거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창문도 다 잠겨 있어요. 저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끼익. 문이 열리면서 오래된 공기가 복도로 밀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냄새가 다시 났습니다. 비닐 냄새, 습기 냄새, 그리고 사람 냄새. 방 안에는 낡은 침대 하나와 작은 탁자, 그리고 벽 쪽에 오래된 여행용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은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방 앞쪽 바닥에는 먼지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최근까지 그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저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방 옆에서 작은 종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영수증처럼 보였습니다. 종이를 집어들고 날짜를 확인한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15년 전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투숙객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저 오래된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종이 아래쪽에 적힌 한 줄을 보는 순간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퇴실 예정일 8월 19일,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제가 그 종이를 발견한 날짜도 8월 19일이었습니다. 그 날짜를 몇 번이나 확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8월 19일. 제가 종이를 발견한 날도 8월 19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5년 전에 누군가가 여관에 묵었고 퇴실 예정일이 8월 19일이었다는 것. 그게 전부일 수도 있었습니다. 해마다 8월 19일은 돌아오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날짜를 보고 나니까 방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낡은 슬리퍼, 벽에 걸린 작은 옷걸이, 탁자 위에 뒤집혀 있는 플라스틱 컵, 그리고 창가에 놓인 오래된 여행 가방. 모두 누군가가 아직 떠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종이를 주인 아주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아주머니는 종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가방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종이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맞아요. 누구요? 이 방에 마지막으로 묵었던 사람. 저는 다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15년 전 그 손님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그 손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름은 박정호. 당시 나이는 32살. 통영에 혼자 여행을 온 남자였다고 했습니다. 관광객처럼 보였지만 관광을 목적으로 온 것 같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짐도 많지 않았고 예약도 이틀밖에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체크인할 때 이상한 부탁을 하나 했다고 했습니다. 밤에는 절대 문을 두드리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을 뻔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아주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부터 이상했어요. 박정호라는 남자는 첫날 밤 이후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처음에는 늦잠을 자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가 넘어도 나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휴대전화로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객실 전화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후가 되어서야 아주머니가 307호 문을 두드렸다고 했습니다. 똑똑.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똑똑. 이번에도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 안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무언가 끌리는 소리,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였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안에서 잠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그런데 박정호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아주머니가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객실을 확인했을 때 방 안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짐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 하나, 옷 몇 벌, 낡은 카메라, 그리고 작은 수첩. 경찰은 실종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특별한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관 밖 CCTV도 당시에는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차량을 이용했다는 기록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나갔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왜 짐을 그대로 두고 갔을까요? 저는 그게 가장 이상했습니다. 그럼 그 짐을 왜 15년 동안 그대로대로 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이 가져가지 않았어요. 왜요? 가족이 찾으러 오면 돌려줘야 한다고 했거든요. 가족은요? 아무도 안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방 안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307호 안쪽만 마치 소리가 막힌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이거 열어봐도 됩니까? 아주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말했습니다. 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저도 15년 동안 안 열었어요. 그 말에 저는 오히려 더 이상해졌습니다. 그럼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까? 대충은 알아요. 어떻게요? 아주머니는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체크인할 때 가방을 열었거든요. 그때 저는 가방의 손잡이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낡은 갈색 가죽 손잡이였습니다. 오래된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손잡이 가운데 한 부분만 유난히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최근에 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아주머니. 네. 이 가방 최근에 움직였습니까?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봤습니다. 가방 밑에는 4개의 바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국이 먼지 위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면 가방 아래에도 먼지가 똑같이 쌓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퀴가 지나간 부분만 먼지가 눌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거 보이죠?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봤어요. 그럼 누가 옮긴 겁니까? 모르겠어요. 청소하시는 분은요? 이 방은 아무도 청소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갑자기 불편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유를 찾았습니다. 아마 쥐가 건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었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의 바닥이 기울면서 가방이 조금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가장 편했습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보다 설명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편이 훨씬 쉬웠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방을 열기로 했습니다. 확인해 보죠. 아주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정말 열 거예요? 짐이 남아있다면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맞잖아요. 그 사람은 이미... 아주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이미 뭐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결국 가방의 잠금 장치에 손을 올렸습니다. 잠금 장치는 놀랍게도 녹슬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방치됐다고 하기에는 너무 멀쩡했습니다. 딸깍. 첫 번째 잠금 장치가 열렸습니다. 딸깍. 두 번째도 열렸습니다. 가방 뚜껑을 조금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첫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안에는 남자 셔츠 몇 장과 바지, 세면 도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쪽에는 작은 카메라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필름 카메라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들어 올리자 아주머니가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건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카메라를 내려다봤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들고 있던 물건이에요. 카메라에는 필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필름이 아직 감겨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카메라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필름 카운터에는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36. 필름이 끝까지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현상해 본 적 있습니까?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왜요? 무서워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사진 몇 장 보는 게 뭐가 무섭습니까? 그때 아주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수첩에 사진을 절대 현상하지 말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수첩은 어디 있습니까? 아주머니가 가리킨 곳은 방 구석에 있는 작은 서랍장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도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랍을 열었을 때 얇은 검은색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날짜가 있었습니다. 15년 전 8월 17일.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도 문 밖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8월 18일. 이번에는 문장이 두 줄이었습니다. 오늘은 노크를 3번 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나가야 한다. 저는 마지막 장까지 빠르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기록된 날짜는 8월 19일이 아니었습니다. 8월 18일 밤. 기록은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아래쪽에 아주 희미하게 눌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펜으로 무언가를 썼다가 종이를 찢어낸 것처럼. 저는 수첩을 기울여 빛을 비춰봤습니다. 그 흔적을 따라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똑! 저와 아주머니가 동시에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똑! 두 번째 소리.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소리가 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크가 아니었습니다. 문 바로 바깥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작고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박정호 씨.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의 손에서 열쇠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박정호 씨, 아직 안 나가셨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수첩을 덮었습니다. 박정호 씨. 분명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에고 제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미리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놓았을 수도 있었고, 다른 투숙객이 복도에서 말을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는 소리가 이상하게 울립니다. 특히 3층 끝쪽 복도는 구조상 소리가 한번 꺾여서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누가 말해도 바로 문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목소리의 말투였습니다. 너무 정확했습니다. 박정호 씨.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이름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목소리가 들린 위치였습니다. 문 바로 앞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을 바라봤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이번에는 아주 가볍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구세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이번에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열지 마세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지 마요. 저는 아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정말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손잡이를 내렸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차가운 복도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 양쪽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끝쪽 창문은 닫혀 있었고 계단 쪽에도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복도로 한 걸음 나갔습니다. 그 순간 아래층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 저는 계단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무언가가 떨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작은 종이였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그것을 집었습니다. 객실 카드처럼 보였습니다. 오래된 종이 카드였습니다. 그 위에는 객실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307.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같은 방 번호가 적힌 카드가 복도에 떨어져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다가와 카드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거 예전 카드예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여관에서 쓰던 겁니다. 카드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8월 18일, 15년 전 날짜였습니다. 저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왜 지금 여기 있습니까? 아주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카드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객실 안내 문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누군가 펜으로 직접 적은 글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대답하지 말 것.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적혀 있던 문장과 연결했습니다. 오늘은 노크를 3번 했다. 그렇다면 박정호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수첩에 적었던 겁니다. 누군가 밤마다 문을 두드렸고 자신의 이름까지 불렀던 것. 그리고 그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기록만 남겼던 겁니다. 저는 다시 307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8월 17일, 통영에 도착했다. 날씨가 좋지 않았다. 저녁 무렵 여관에 들어왔다.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이 이상했습니다. 이 방은 생각보다 조용하다. 다음 장, 밤 1시 40분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다. 그 다음 장, 누군가 내 방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8월 18일, 어젯밤 일은 꿈이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 줄, 오늘 낮에도 복도에서 같은 발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조금 아래쪽에 아주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걷는 속도와 똑같았다. 저는 그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내가 걷는 속도와 똑같았다. 그게 무슨 뜻인지 한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저는 수첩을 보여줬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참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직접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럼요. 그날 밤에 제가 복도에서 봤어요. 저는 아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박정호가 사라지기 전날 밤 아주머니는 2층 객실을 정리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3층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박정호가 내려오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소리가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한 걸음, 잠시 멈춤, 한 걸음, 또 멈춤. 사람이 걷는 것 치고는 너무 일정했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계단 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3층 난간 너머로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자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박정호인 줄 알고 말을 걸었습니다. 손님, 아직 안 주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신 천천히 복도를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307호 방향으로. 아주머니는 별 생각 없이 다시 청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 다시 계단을 올라갔을 때 307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박정호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현실적인 설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 조사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는요? 모르죠. 혹시 여관 밖으로 나간 게 아닐까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대답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스스로도 그 가능성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수첩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8월 18일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첩 마지막 페이지의 오른쪽 아래에는 접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페이지를 반복해서 접었다 펼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종이 가장자리에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연필로 쓴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 반드시 나간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날짜가 있었습니다. 8월 19일. 그 순간 저는 처음 발견했던 영수증을 떠올렸습니다. 퇴실 예정일 8월 19일. 모든 것이 그 날짜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내려놓고 가방 안쪽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옷과 세면도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방 바닥을 손으로 만졌을 때 이상한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천 아래쪽이 조금 볼록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안쪽을 눌렀습니다.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잠깐만요. 가방 안쪽 바닥을 뒤집자 얇은 나무판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호.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이걸 먼저 확인할 것. 저는 봉투를 들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여관 사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지금의 307호와 똑같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위치도 같았고 창문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는 순간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침대 옆에 사람이 한 명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방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9년 8월 18일. 그 아래에는 박정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내가 찍은 게 아니다. 저는 사진을 뒤집은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진 앞면에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방문 아래쪽 아주 작은 틈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사람의 발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발은 방 안쪽이 아니라 문 밖에서 사진 속 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진 속 문 아래의 검은 틈에서 아주 희미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먼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을 가늘게 뜨고 보자 분명히 글자였습니다. 오늘 밤에도 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은 순간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307호 현관문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끼익! 문은 제가 닫아 놓았는데도 혼자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뒤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문이 반쯤 열렸습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는 아까 없었던 것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남자 구두 한 켤레였습니다. 그리고 구두 옆에는 물기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금 비에 젖은 채 복도를 걸어온 것처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제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저 신발. 왜요? 15년 전에 박정호 씨가 신고 왔던 신발이에요. 저는 천천히 구두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천천히. 그리고 그 발소리는 제가 서 있는 307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발소리는 아주 느렸습니다. 한 걸음, 잠시 멈췄다가 또 한 걸음. 복도 끝에서 시작된 소리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소리보다 제 심장 뛰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쿵, 쿵, 쿵. 옆에 있던 주인 아주머니는 제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저거 사람 맞죠? 대답이 없었습니다. 발소리는 계속 가까워졌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3층 복도 중간쯤에 있는 기둥 뒤로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사람의 다리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한 발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제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가지 마요. 사람이면 확인해야죠. 사람이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도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이 여관 안으로 들어왔다면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할 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경찰에 연락할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정확히 307호 앞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 후. 문 밖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 열려있던 문은 그대로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문과 바닥 사이로 복도의 일부가 보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숨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후, 후, 후.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저와 아주머니 둘 다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에는 관리실 전화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 아래층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지금 3층에 계세요? 응. 307호 문 열렸습니까?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알아? 직원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방금 CCTV에 잡혔어요. 뭐가? 3층 복도에 누가 지나갔는데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이었어? 그게 직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람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상합니다. 뭐가? CCTV 화면에는 307호 앞을 지나간 사람이 찍혔는데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지금 다시 보니까 그 사람이 307호에서 나온 걸로 나와요. 저는 본능적으로 방 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언제? 방금 전입니다. 몇 시야? 오후 2시 19분입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2시 19분. 그때까지도 저는 상황을 어떻게든 혈적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카메라 오류일 수도 있었습니다. 영상이 지연됐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잘못 찍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에게 영상을 저장해두라고 말했습니다. 절대 지우지 마. 네. 그리고 아무도 3층 올라오지 말라고 해.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문 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발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숨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307호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 안에 남아있는 물건, 15년 전 실종된 투숙객, 그가 남긴 수첩, 그리고 방금 나타난 구두.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지만 정작 핵심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구두를 바라봤습니다. 아주 오래된 구두였습니다. 가죽이 갈라져 있었고 밑창에는 먼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이상했습니다. 구두 바닥이 절어 있었습니다. 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바닥을 살짝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났습니다. 바닷물 냄새였습니다. 통영에서 바닷물 냄새를 맡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달랐습니다. 오래된 바닷물 냄새였습니다. 젖은 밧줄이나 방파제 아래쪽에서 나는 것처럼 짠내가 강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2009년 8월 18일. 그 사진 속 박정호는 방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진을 찍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카메라를 다시 들었습니다. 필름 카운터는 여전히 36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필름 현상해 봅시다. 아주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요? 네. 그걸 꼭 해야겠어요? 확인해야 합니다. 아주머니는 한참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카메라를 가지고 근처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필름을 바로 현상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몇 군데를 전화해 본 끝에 통영 시내에서 오래된 필름도 취급하는 사진관을 하나 찾았습니다. 사진관 주인에게 필름을 보여주자 그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오래됐는데요? 2009년쯤 찍은 겁니다. 보관 상태가 좋으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몇 장 정도 나올까요? 36장짜리니까 최대 36장이죠. 그는 필름을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사진관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까지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계속 수첩의 내용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 내일 아침 반드시 나간다. 그리고 퇴실 예정일, 8월 19일. 저는 처음에는 그것을 단순한 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정호가 정말 그날 나가려고 했다면 왜 나가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15년 뒤 같은 날짜에 그의 짐이 갑자기 발견됐을까? 저녁 7시가 조금 지나 사진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진 나왔습니다. 저는 바로 사진관으로 갔습니다. 봉투를 받아 들었을 때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사진관 주인은 제 표정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사진입니까? 그냥 오래된 사진입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진관을 나와 근처 차 안에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307호 방 안. 두 번째 사진, 창문. 세 번째 사진, 침대. 네 번째 사진, 복도. 사진들은 대부분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몇 장 지나지 않아 이상한 사진이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에는 그 남자가 조금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에서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카메라를 든 사람이 계속 뒤로 물러나면서 찍은 것처럼. 저는 사진 순서를 확인했습니다. 사진 아래쪽에 작은 번호가 있었습니다. 34, 그리고 마지막 36번. 저는 마지막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에는 307호 문이 찍혀 있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 고개를 약간 숙인 자세.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 카드였습니다. 제가 바로 알아봤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발견했던 객실 카드였습니다. 사진 속 사람은 그 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오른쪽 아래에는 희미하게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2-17. 저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때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307호 문 아래쪽. 그 틈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확대해서 보자
그 빛은 방 안의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문틈 바닥에 누군가 서 있었고 그 사람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길게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즉, 사진을 찍은 사람과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외에 방 안에도 누군가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는 박정호의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문을 열기 전에 이미 안에 있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에서 사진이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307호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되기 전에 짐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관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307호 문이 다시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 분명히 문을 열어둔 채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 손잡이에 작은 종이 카드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제가 복도에서 발견했던 것과 같은 카드였습니다. 저는 카드를 뽑았습니다. 그 뒷면에는 이번에는 새로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방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똑! 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3층 복도 끝,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렸습니다. 똑! 그리고 세 번째, 똑!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첩에 적힌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노크를 3번 했다. 그때 307호 안쪽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오래된 객실 전화였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다고 들었던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화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저는 문 앞에 서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벨이 4번째 울리는 순간 문 너머에서 누군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받지 마세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박정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전화벨이 멈췄습니다.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문손잡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가까웠습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느렸습니다. 누군가 안쪽에서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잡고 돌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문이 열리면 무엇을 보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보다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방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15년 전부터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307호 안에 사람이 숨어 있었다면 그건 귀신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에 누구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잡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문 열겠습니다. 그 순간 손잡이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철컥!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어두운 틈이 생겼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문을 밀었습니다. 끼익! 방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도 그대로였고 창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가방도 원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와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있던 객실 전화기에 수화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전화선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수화기에서는 아주 작은 잡음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치직, 치직, 치직. 마치 오래된 라디오처럼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수화기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물었습니다. 지금 몇 년입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목을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2026년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박정호 씨입니까?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아주 크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끊겼습니다. 뚝. 저는 수화기를 들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몇 초가 지나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따르릉.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따르릉. 이번에는 벨소리가 훨씬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벨이 울린 뒤 전화는 멈췄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바로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듣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이 전화선 연결돼 있었습니까?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확실해요? 네. 그럼 어떻게 전화가 그 방 전화는 15년 전부터 안 썼어요. 저는 휴대전화에 녹음된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녹음에는 제 목소리만 들어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파일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누구세요? 박정호 씨입니까? 제 목소리만 선명했습니다. 상대방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넘기기 어려운 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귀신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래된 전화선에서 이상한 신호가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CCTV가 잘못 기록됐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관에 남아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307호의 물건은 그대로 두고 관리실에서 필요한 서류만 챙겨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307호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전날 밤 분명히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열쇠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은 안쪽으로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봤습니다. 어제 없던 물기가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방 안쪽으로 이어지는 젖은 발자국이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발자국은 작지 않았습니다. 성인 남자의 발 크기였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발자국은 방 안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침대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발자국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마르면서 바닥에 소금 같은 하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닷물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전날 발견한 구두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주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정호가 사라진 곳이 여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그가 바닷가에서 무언가를 겪은 뒤 여관으로 돌아왔고 마지막으로 307호에 들어간 게 아닐까. 그렇다면 왜 방 안에는 흔적이 없었을까요? 왜 그의 신발만 15년 뒤 다시 나타났을까요? 저는 그날 오전 오래된 여관의 기록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에게 15년 전 장부가 남아있는지 물었습니다. 다행히 지하 창고에 오래된 숙박 장부 몇 권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장부를 꺼내 한 장씩 넘겼습니다. 2009년 8월, 8월 17일, 8월 18일, 그리고 8월 19일. 박정호의 이름은 8월 17일 체크인 기록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8월 19일 퇴실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다른 기록이 하나 있었습니다. 객실 307, 퇴실 확인 불가.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이거 누가 쓴 겁니까? 아주머니가 장부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주머니 글씨 아닙니까? 아니에요. 장부의 글씨는 다른 직원들의 글씨와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옆에는 작은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2대 17, 저는 24시였습니다. 또 2시 17분이었습니다. 제가 그 숫자를 발견한 순간 아주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 시간, 왜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방에서 전화했던 시간이래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했습니까? 당시 경찰이 조사했어요. 누구한테요?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왜 2시 17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아주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전화한 기록이 그 시간이었거든요. 통화 상대는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전화번호가 남지 않았어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당시 유선 전화라도 통화 기록이 남는 경우가 있었지만 오래된 장비라 확인이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장부를 다시 봤습니다. 그 숫자 옆에는 아주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손전등을 비추자 글자가 조금 선명해졌습니다. 받지 말 것. 저는 순간 장부를 놓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제 손에서 장부를 가져갔습니다. 그만 봅시다. 왜요?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아주머니는 15년 동안 이걸 알고 있었습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죠? 아주머니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기 전날 밤에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 조금 넘어서였어요. 307호 앞이었습니까? 네. 박정호 씨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럼 누가 있었습니까? 아주머니가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307호가요? 네.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아주머니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침대 위에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박정호 씨였습니까?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을 못 봤어요. 왜요?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거든요. 그럼 박정호 씨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아주머니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발이 침대 반대쪽으로 나와 있었어요. 저는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손으로 침대 모양을 그렸습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누워 있으면 발이 아래쪽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은 머리가 창문 쪽에 있고 발이 문 쪽으로 나와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도 그것이 왜 이상한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해했습니다. 거꾸로 누워 있었다는 겁니까?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얼굴은요? 안 보였어요. 그래서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그때는 박정호 씨가 자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럼 다음 날 사라져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사진 속 사람, 문 앞에 서 있던 검은 옷의 남자, 그리고 침대 위에 정체불명의 사람. 둘이 같은 사람이란 법. 저는 다시 307호로 올라갔습니다. 사진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사진 속 침대 위치와 현재의 침대 위치가 거의 같았습니다. 저는 사진과 실제 방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사진에선 보이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재의 침대 밑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검은 천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그것을 잡아당겼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 오래된 휴대용 녹음기만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배터리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기계에서 작은 잡음이 들렸습니다. 치직, 저는 놀라 손을 놓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에서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8월 19일, 박정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반드시 나가야 한다. 잠시 정적, 그리고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숨을 고르는 소리, 문 밖에 있는 사람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녹음기에서 마지막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부르는 이름은... 잠시 잡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박정호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이 아니라 당신 이름입니다. 그 순간 녹음기가 꺼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똑. 이번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노크가 들렸습니다. 똑. 그리고 문 밖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분명히 제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이 여관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모든 직원이 저를 부르던 바로 그 이름. 그 목소리가 문 밖에서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건 아래층 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손잡이에 손을 대려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래층 직원은 평소 저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절대로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문 밖에선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순간 문 아래쪽으로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사람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림자의 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림자의 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문 손잡이에서 손을 뗐습니다. 문 아래쪽으로 들어온 그림자는 분명 사람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문 바로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처럼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서 있다면 신발이나 발끝이 그림자에 나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에는 발목 아래가 없었습니다. 마치 무릎부터 아래쪽이 비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몇 초가 지났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은 채 기다렸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걸어갔다면 분명 소리가 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래층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고 바로 받았습니다. 형님?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한참 후에야 물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1층인데요. 3층에 올라왔었어? 아니요. 그럼 방금 전에 나한테 문 열어달라고 한 건 직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가요? 그래. 저 안 올라갔는데요. 저는 전화기를 들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확실해? 네. 지금 CCTV 봐. 알겠습니다. 몇 분 뒤 직원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응. CCTV에 아무도 안 찍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07호 앞에 아무도 없었다고? 네. 그럼 문 밖에서 소리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혹시 그 방에 아직 계세요? 응. 나오세요. 그 말이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침대, 탁자, 여행 가방, 그리고 바닥에 놓인 녹음기,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 순간 침대 옆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지마.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날 혼자 307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일이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려면 설명해야 했습니다. 15년 전 실종된 사람의 짐이 발견됐고 오래된 녹음기에서 목소리가 나왔고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제 이름을 들었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과거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박정호가 실제로 실종 신고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날 이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인터넷에서 오래된 지역 기사들을 검색했습니다. 15년 전의 신문 기사들은 지금처럼 쉽게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도서관에 가서 당시 신문 자료를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자료를 확인한 끝에 아주 짧은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통영 숙박업소 투숙객 연락 두절. 내용도 짧았습니다. 30대 남성이 여관에 투숙한 뒤 연락이 끊겼고 경찰이 행방을 확인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사 마지막에 이상한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진도 없었습니다. 실종자의 가족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사 아래쪽에 아주 작은 날짜를 발견했습니다. 2009년 8월 20일, 박정호가 퇴실하기로 했던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다가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8월 19일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나고 8월 20일에 실종 신고가 들어간 겁니다. 저는 여관으로 돌아와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에 307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주머니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아주머니. 15년 전이에요. 하지만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그녀는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저한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한다고 달라질 게 없었어요. 뭐가요? 아주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박정호 씨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몇 시예요? 새벽 2시 17분.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럼요? 제가 여보세요 하고 몇 번을 말했는데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참 뒤에 그 사람이 물었어요. 뭐라고요? 아주머니, 제가 나가도 되는 겁니까? 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나가도 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요. 그 사람이 다시 물었어요. 뭐라고요? 아주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문을 열면 제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오는 겁니까? 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그냥 문 열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거든요. 무슨 소리요? 아주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노크 소리였어요. 저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몇 번이었습니까? 3번. 똑, 똑, 똑. 그녀가 입으로 소리를 내는 순간 그날 307호에서 들었던 노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은요? 끊겼어요. 그 후에 올라가셨습니까?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서 못 갔어요. 그럼 다음 날 아침에 올라갔죠. 문은요, 잠겨 있었습니다. 박정호 씨는요, 없었어요. 짐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경찰이 조사할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었습니다. 안 하셨죠? 아주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왜요? 제가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말은 이상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겪은 일을 누군가에게 설명한다면 나부터도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박정호의 실종을 단순한 사건으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왜 사라졌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물건들이 왜 15년이 지난 지금 다시 나타났는지도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배터리가 없는 줄 알았지만 뒷면을 열어보니 작은 배터리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배터리는 완전히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조일은 오래됐지만 부식도 없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다행히 음성 파일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치직, 치직. 그리고 박정호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8월 18일 밤 11시 43분. 그가 시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다시 들었다. 발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걷는 소리. 한 걸음, 멈춤, 한 걸음, 멈춤. 그리고 박정호가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빨리 걷지 않는다. 잠시 정적. 내가 멈추면 멈춘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녹음기 속에서 박정호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걸음, 2걸음. 그리고 멈췄습니다. 몇 초 뒤 멀리서 발소리도 멈췄습니다. 그가 다시 걸었습니다. 따각, 따각. 그러자 뒤에서도 같은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따각, 따각.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정호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 녹음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다음 파일이 자동으로 재생됐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박정호가 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잠갔다. 헐떡이는 소리. 이번에는 들어오지 못한다. 잠시 후 노크 소리. 똑, 똑, 똑. 그리고 박정호의 목소리. 저건 문 밖에 있는 게 아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녹음 속에서 갑자기 아주 큰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진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박정호가 비명을 삼키듯 말했습니다. 침대 밑에서 소리가 난다. 저는 그 순간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아까부터 침대 밑에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 그 다음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10여 초, 20초, 그리고 아주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박정호. 저는 재생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박정호는 왜 침대 밑을 무서워했을까? 저는 천천히 307호 침대 밑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발견한 건 오래된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정호는 그 가방을 침대 밑에 숨긴 겁니다. 누군가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가방 안에 녹음기를 남겼습니다. 저는 다음 날 다시 307호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직원 한 명과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침대와 장롱을 모두 움직였습니다. 벽 뒤쪽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침대 헤드보드와 벽 사이에서 아주 얇은 종이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종이 뭉치를 꺼내자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떨어졌습니다. 사진들은 모두 307호를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마다 이상하게 사람이 하나씩 늘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박정호 혼자, 두 번째에는 박정호와 문 앞에 검은 사람, 세 번째에는 침대 쪽에 누군가, 네 번째에는 저는 네 번째 사진을 보고 손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정호, 문 앞에 검은 사람, 그리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사람. 그런데 사진 구석에 또 하나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의 그림자였습니다. 즉,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은 박정호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사진 뒷면을 뒤집었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함께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방에는 항상 4명이 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는 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아니다. 그 순간 직원이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 이상한데요? 뭐가? 직원이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사진 속 창문. 그 창문에 비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창문에는 방 안의 모습이 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방 안에는 없던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창문 바로 앞에 서 있는 여자였습니다. 긴 머리, 고개를 약간 숙인 자세,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여자의 시선이 향한 곳은 사진 속 박정호가 아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 사진을 찍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아래쪽에는 누군가 연필로 아주 작게 적어놓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사진을 찍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 말을 읽는 순간 제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제가 사진을 찍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307호 안쪽에서 오래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한 번. 따르릉.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벨이 울리는 순간 직원의 휴대전화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본 직원이 얼굴을 굳혔습니다. 형님, 왜? 이 번호. 그가 휴대전화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발신자 번호에는 숫자가 아니라 아주 이상한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307호.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자 수화기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오래된 녹음처럼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잠시 잡음. 그리고 그 목소리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퇴실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15년 전 박정호가 남긴 기록은 단순한 실종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을 누군가에게 남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대상이 지금 이 방에 들어온 저였다는 것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화기를 손에서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에서는 여전히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치직, 치직.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누군가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직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참 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이거 누가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까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가 오래된 여관을 배경으로 이상한 장난을 치고 있는 것. 박정호라는 사람의 실종 사건을 이용해서 누군가 우리를 겁주고 있는 것. 그게 훨씬 현실적이었습니다. 귀신이라는 설명보다 사람이 있다는 설명이 훨씬 무서운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사람이라면 찾을 수 있고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가자. 우리는 사진과 녹음기를 챙겨 307호를 빠져나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계단으로 내려가기 직전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도 끝에 307호 문이 보였습니다. 분명히 잠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형님, 직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보지 마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307호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도 동의했습니다. 객실 열쇠를 모두 회수하고 문 앞에 출입 금지 표시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리실 책상 위에 작은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봉투를 가져다 놓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봉투 앞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307호 안에서 사진을 들고 서 있는 모습, 바로 전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진을 찍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사진의 구도를 보면 제가 방 안쪽에 서 있고 카메라는 제 뒤쪽에서 저를 찍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뒤에 서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6년 8월 19일. 그리고 그 아래에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더 들어왔다. 저는 그 사진을 들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인 아주머니가 관리실로 들어왔습니다. 사진을 본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사진 아주머니가 찍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누가 찍은 겁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런 사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겁니까?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신고하면 이 건물을 없애야 할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주머니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숙박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건물을 처음 지었을 때부터 보관해온 공사 관련 서류였습니다. 이 건물이 원래 여관이 아니었다는 건 알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래 뭐였습니까? 작은 하숙집이었어요. 언제부터요? 1980년대부터. 그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307호는 처음부터 지금 위치에 있던 방이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리모델링 하면서 벽을 허물고 다시 나눈 겁니다. 저는 도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현재 307호 벽 뒤쪽에 이상하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폭이 꽤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옛날 창고였어요. 왜 막았어요?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사고가 있었어요. 무슨 사고요?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이 건물에서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저는 도면에서 시선을 떼었습니다. 누가요? 정확한 이름은 기억 안 나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창고 안에서 발견됐어요. 사고였습니까? 그렇게 처리됐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처리됐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아주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 싫어하는 일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날 저는 오래된 건물 구조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도면상으로 307호 벽 뒤에는 작은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벽을 두드려 보자 다른 곳과 소리가 달랐습니다. 텅, 텅. 직원과 함께 벽을 살펴보다가 아주 작은 틈을 발견했습니다. 벽지 아래쪽이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그곳을 조심스럽게 떼어내자 안쪽에 낡은 나무문이 나왔습니다. 문에는 손잡이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아래쪽에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안쪽은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작은 금속 상자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래된 도구를 사용해 문 아래쪽을 조금 넓혔습니다. 그리고 금속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에는 녹슨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307호와 창고를 연결하지 말 것. 그 문장을 본 순간 저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여관에서는 오랫동안 307호에 대해 뭔가를 숨겨왔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가장 중요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박정호가 왜 이 방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오래된 흰 신고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009년 8월 18일, 당시 박정호가 경찰에 신고하려 했던 기록이었습니다. 신고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객실 안에 누군가가 들어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밤 11시 52분, 그리고 신고를 취소한 시간이 새벽 12시 08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신고를 취소했을까? 그리고 그 다음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고자 본인이 직접 취소함. 그런데 서류 아래쪽에 경찰 메모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신고자는 통화 중 계속 뒤를 확인함.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손을 멈췄습니다. 박정호는 전화하면서 누군가가 뒤에 있다고 느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신고가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박정호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당시 경찰이 작성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객실 내 침대 밑에서 발자국 확인.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침대 밑, 제가 발견한 가죽 가방, 그리고 녹음기,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머릿속이 멈췄습니다. 발자국은 객실 내부에서 침대 아래로 들어간 방향이 아니라 침대 아래에서 객실 안쪽으로 나온 방향으로 확인됨.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누군가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더 이상 기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307호를 완전히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경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여관 전체의 전기가 갑자기 나갔습니다. 밤 2시 13분이었습니다. 복도 전체가 어두워졌습니다. 직원들은 아래층에 모였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고 전기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위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307호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발소리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두 사람이 걷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느렸습니다. 한 걸음, 멈춤, 멈춤, 한 걸음.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보다 조금 늦게 따라왔습니다. 한 걸음, 멈춤, 한 걸음. 저는 계단 난간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위쪽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박정호 씨. 낮고 희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바로 이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첫 번째 목소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두 번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2번 손님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두 목소리가 모두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목소리는 제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녹음기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위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손전등을 계단 위로 비췄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바로 위 계단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박정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제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네가 찾고 있던 건 여기 없어. 제 목소리가 바로 위에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다시 속삭였습니다. 이미 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어있던 사진 한쪽에 무언가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307호 문 앞.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은 박정호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였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307호 문 앞에 서서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는 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진 뒷면에 새로운 문장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한 명이 더 들어오면 한 명이 나갈 수 있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방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히 박정호가 사라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15년 동안 이 방에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순서가 제 차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307호 방향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그리고 아주 오래된 남자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렸습니다. 이번엔 누가 나갈 겁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알아내는 것보다 살아서 여관을 나가는 게 먼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계속 이유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전화선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고 CCTV 오류라고 생각했고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정호라는 사람도 어쩌면 스스로 사라진 것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찍히지 않은 사진 속에서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307호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직원이 뒤에서 저를 따라왔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자마자 우리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금 장치는 풀려 있었습니다. 열쇠도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 자체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온몸으로 밀었습니다. 왜 안 열리지? 저도 함께 밀었습니다. 문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위층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한 번, 따르릉,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벨이 울리는 순간 1층 카운터에 있던 오래된 전화기도 동시에 울렸습니다. 따르릉, 저와 직원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받으려 하자 제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받지 마. 그런데 전화벨이 멈췄습니다.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뒤에 놓여있던 숙박장부가 저절로 펼쳐졌습니다. 바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가 천천히 넘어갔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그리고 2009년 8월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박정호의 이름이 적힌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없던 글씨가 하나 생겨 있었습니다. 퇴실자 박정호. 그 아래에는 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6년 8월 19일. 퇴실 시간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직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요? 여기서 나가. 우리는 창문을 깨서라도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307호 문이 닫히는 소리. 쾅! 저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계속 307호에서 무언가가 일어나는데 정작 밖으로 나가는 문만 열리지 않는 걸까? 혹시 이 건물 전체가 아니라 307호가 문제인 걸까? 그렇다면 답도 그 방 안에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계단을 바라봤습니다. 직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형님, 올라가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박정호의 마지막 녹음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이걸 먼저 확인할 것. 그는 누군가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기록을 여기까지 가져온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마지막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올라갈게. 같이 가겠습니다. 아니,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가야 할 것 같아. 직원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방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이상할 정도로 저를 따라왔습니다. 제가 혼자 들어가면 무언가가 나타났고 누군가와 함께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확인해야 할 마지막 장면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비상등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307호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노크했습니다. 똑.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다시 노크했습니다. 똑. 이번에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노크를 했습니다. 똑. 그 순간 안쪽에서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헉.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너무 조용해서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녹음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가 전에 보지 못했던 작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박정호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방에서 가장 먼저 믿어야 하는 것은 귀가 아니라 기억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여관에 처음 왔던 날, 주인 아주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 307호는 그냥 놔둬요. 저는 그때 그 말을 단순한 부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였을까요? 왜 아주머니는 처음부터 307호의 위치를 알고 있었고 제가 그 방을 열기도 전에 열쇠를 건넸을까요? 저는 갑자기 카운터에서 봤던 오래된 장부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박정호는 정말 처음부터 307호에 투숙했던 걸까? 저는 가방에서 처음 발견한 영수증을 다시 꺼냈습니다. 투숙객 이름, 박정호, 체크인 날짜, 2009년 8월 17일. 그런데 영수증의 종이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숙박업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할 곳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객실 번호도 손으로 나중에 적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이 기록을 나중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박정호는 실제로 307호에 묵었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 방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이 방에서 사라진 사람을 찾으러 온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수첩의 첫 페이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 방은 생각보다 조용하다. 그 문장은 여행객의 기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처음부터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가죽 가방 안쪽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방 바닥에 아주 작은 종이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종이를 떼어내자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호. 그 아래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이 여관의 주인 아주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주머니가 박정호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한 투숙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방을 나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종이를 내밀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주머니는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아들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정호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15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박정호는 통영에 내려와 이 여관에서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몇 달 전부터 어머니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 이 건물에서 사라진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공간이 지금의 307호 벽 뒤에 있었다는 이야기. 박정호는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돌아왔던 겁니다. 그날 밤 그는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과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에는 한 사람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항상 같은 자세, 항상 같은 장소, 그리고 그 사람을 찍은 사람도 계속 달랐습니다. 박정호는 그것을 알아낸 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2시 17분. 엄마, 내가 여기서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어.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 이야기를 15년 동안 숨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여관에 온 뒤 307호를 정리하려고 했던 이유도 단순히 방을 비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아들의 흔적이 다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제가요? 제가 묻자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 방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를요? 아주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자기 대신 문을 열어줄 사람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결국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오래된 장부, 사진, 녹음기, 그리고 벽 뒤에서 발견한 금속 상자. 경찰은 다음날 307호와 벽 뒤 공간을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래된 천조각과 신원 확인이 어려운 유품 몇 점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박정호의 시신이나 명확한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은 다시 미제 상태로 남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인됐습니다. 박정호가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녹음기와 사진은 실제 물건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최근에 만들어낸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그 여관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도 얼마 지나지 않아 여관을 정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건물은 지금도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건 마지막 날의 일이 아닙니다. 여관을 나온 지 몇 달 뒤였습니다. 집에서 오래된 사진을 정리하다가 그때 가지고 나왔던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 앞면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에는 307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창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진 오른쪽 아래를 자세히 보니 아주 작은 그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는 제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림자에는 제 모습 뒤로 사람이 하나 더 서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나가도 됩니다. 그 뒤로 이상한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고 노크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일이 결국 오래된 건물과 사람들의 기억이 뒤섞여 만들어낸 사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반드시 이유를 만들려고 하니까요. 하지만 아직도 하나만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관을 나온 뒤 주인 아주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입니다. 박정호는 당신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제가 왜냐고 묻자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찾아낸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8월 19일이 되면 이상하게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합니다. 특히 새벽 2시 17분이 가까워지면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습니다. 전화가 올까 봐서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제가 무심코 화면을 확인했을 때 발신자 이름에 3색칠이라는 숫자가 떠 있을까 봐서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8월 19일 새벽 2시 17분이 지나고 나면 제 휴대전화 녹음 앱에 아주 짧은 파일 하나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제가 녹음한 적 없는 파일입니다. 파일 길이는 늘 같습니다. 17초.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초쯤 되면 아주 희미한 노크 소리가 3번 들립니다. 똑, 똑, 똑. 그리고 마지막에 누군가 속삭입니다. 처음 몇 번은 그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볼륨을 크게 올리고 들었을 때 저는 그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박정호도 아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도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퇴실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정말 제가 그곳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그날 307호에서 누군가가 제 대신 나간 걸까요? 그 답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통영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나은 일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래된 여관이나 빈 방에 들어갔을 때 이전 투숙객의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저는 이제 절대로 함부로 손대지 않습니다. 그 물건에는 그 사람이 남긴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된 방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다면 저는 절대로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그 목소리가 아무리 익숙하더라도, 그 목소리가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의 목소리라도, 그리고 만약 문 밖에서 3번 노크가 들린다면 저는 문을 열지 않을 겁니다. 똑, 똑, 똑. 그 3번의 소리가 누군가 들어오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누군가 나가도 된다는 신호인지는 지금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경남 통영의 그 오래된 여관에서 발견된 짐은 15년 동안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 짐이 기다리고 있었던 건 시간이 아니라 다시 그 방의 문을 열어줄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가 아니었기를 저는 지금도 가끔 조용히 바랍니다.